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달기하는 답변이 난무한 청문회입니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생긴 버릇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인가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이 나라를 버리려는 것인가? 제가 특별한 애국자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권이 끝날 무렵에도 보수 정당은 후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나라 언론은 어느 한 곳도 그 점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영수 특검 이후에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윤석열을 보수의 후보,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저는 유시민과 함께 출연했던 KBS 정치합시다 시리즈에서 당시 대선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구도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대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보수층 국민이 실망하지 말고 최악을 부리고 부득이하게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최악을 버리고 부득이하게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불행하게도 그 평가는 3년이 지났을 때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당시 최악을 부린다고 말했던 대상이었던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대반전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엄청난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들을 받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 재판 중에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역으로 반대로 당신들이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집권한 당사자가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윤석열이 국회 시정인설을 하러 왔을 때 국회 안 로텐도홀에서 시위를 하면서 아주 몸에 어린 구호를 외치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지금 야당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김석같이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당신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장관들, 감사원장, 검사들까지 수없이 탄핵소추를 감행한 자들이 아닌가? 어제 이재명이 국회 시정인설을 하러 왔죠. 추경을 제출했으니까 관리에 따라 시정인설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 시위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물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책과 이념과 상관없이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이 상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놀랍게도 대중의 급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곧장 3대 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특검 세 개는 모두 윤석열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만 120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렇게 큰 특검이 그것도 세 개가 한꺼번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에는 그렇게 썼죠.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검사청을 하나 만드는 셈이다. 비상겸 선포행위에 더 쉬운 내란지 프레임을 특검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김건희 특검으로 국민들을 단두대가 된 콩코드 광장의 군중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잘랐을 때 프랑스 국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의 피를 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심리가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자, 거기에다 이 곡간을 열어 돈을 푼다면서 텅 빈 곡간을 이번에는 아예 허물어버린 뒤에 빚을 낸 돈을 흥청망청 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환호합니다. 주식시장은 이재명의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말을 믿고 급상승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폭등을 한 주식 가운데에는 SK하이닉스 같이 세계를 선도하는 HBM 반도체 주식도 있지만 이른바 이 네카오 같이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이 정부 정책을 믿고 폭등한 주식도 있습니다. 어제 이 네카오 주식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죠. 어떻든 이재명과 민주당은 놀랍게도 대중의 급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얻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엠브렘 퍼블릭 그리고 퀘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2%,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직후에 있었던 2주 전, 그러니까 2주 전 같은 MBS 지표조사와 비교를 해볼 때 긍정평가는 9%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 역시 2%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말하자면 둘로 나뉜 국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데 이 와중에도 놀랍게도 이재명의 지지는 치솟은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죠. 그리고 정말 눈꼴시러웠던 권력을 징벌하겠다는 3대 특검을 벌이죠. 어떻게 지지도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0%로 민주당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추락한 곳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3%포인트가 더 하락을 한 겁니다. 2주 전 당시 저는 방송에서 다음 조사 때 아마도 10%대로 추락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20%에 턱걸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BS 조사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 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다는 응답은 그것보다 14%포인트가 낮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이 면접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김민석의 온갖 흠결이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죠. 그런데 이처럼 지지도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현재는 이른바 혁명의 시기입니다. 혁명의 시기. Period of Revolution. 혁명의 시기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혁명의 시기에는 훗날 늘 배신자로 지목받는 이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세한 당시 정황은 알 수 없어도 대중은 한비를 탔던 상진이 등에 누가 몰래 칼을 꽂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정의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보다 누가 배신자인지 묻는 감성적인 질문에 훨씬 더 빠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보수 세력을 궁지로 몰아간 이들은 누구입니까? 신문기사 댓글을 보면 한동훈, 홍준표, 조경태, 안철수, 권성동, 권영세 등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중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야말로 보수 국민들에게 진짜 배신자라는 평가를 적은 글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의 깃들을 흠은 배신자입니까? 누가 보수 세력을 이처럼 몰락시켰을까요? 저는 적어도 정치권에 몸담은 자칭 보수 인사들 치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굴 나무라기 전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지부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재명은 광주에 가서 호남 광주에 가서 타운홀 미팅까지 했습니다. 어느 언론은 이재명이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성급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정권 초기 프랑스에서 엄청난 팬덤을 불렀던 에마누엘 마크롱의 타운홀 미팅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아마 의도에서였을 겁니다. 마크롱은 타운홀 미팅으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집권 첫날부터 1년 동안 노동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원래 사회당 출신으로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마크롱은
당시 1년 동안 프랑스 전역을 다니며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약 400여 회 했다고 하죠. 그는 집권 1년 만에 노동 계획을 마친 뒤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프랑스가 돌아왔다는 제목으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든 자신감에 넘치는 이재명에게 하나 남은 리스크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법 리스크뿐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즉시 형사소송법을 바꾸어 이재명이 피고인인 모든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판을 중지한 다음에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아마 검찰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속요건을 바꿔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없게 한 다음 면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사 앞에서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그렇다 쳐도, 우선 눈앞에 닥쳤으니 그렇다 쳐도 대장동이나 백인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서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배임죄를 형법에서 없앨 수는 없을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원지법에서 열릴 재판인 대북 송금 사건과, 이건 유엔 제재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죄이거나 공직자로서는 가장 파렴치한 공금횡령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사법부 판사들이 바람보다 먼저 들어눕자 이른바 사법개혁을 내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재판을 두고 법을 바꾸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운명을 틀어진 이들은 미래의 사법부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그 미래의 사법부를 맡을 사람을 눈 질끈 감고 자기 진영 사람들을 지명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장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이제 사법부 중에 헌법재판소 장악을 완전히 보장받은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연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리는 지난 4월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에 비어있는 공석입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아주 코웃음을 치는 바람에 당사자들은 망신살만 뻗친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김민석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는 김민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어제 시정인사를 하러 국회에 갔는데 김용태가 김민석의 낙마를 주장하자 국민 지지율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따져야 되겠습니다. 김민석은 25일 과거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데 대해, 이건 김민석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2억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 일반인 눈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출판 기념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김민석을 내치지 않는 이재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대의 봉투를 받은 출판기념회를 두고 그다지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를 어찌 일국의 재상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통할하는 내각은 아첨과 뇌물이 횡행하는 부패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민석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거액의 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사과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놀랍게도 그다지 과하지 않다며 당당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봉투를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책 권당 5만 원 정도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민석은 그동안 돈이 액수가 맞아 들어가지 않아 곤혹스러웠는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 원,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가량 들어왔다고 밝혀 어느 정도 변명의 틀을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제 연배의 사회생활,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행사들에 비춰서 확인해 본 바 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 연배의 사회생활이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봉투들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김민석은 결혼식 축의금도 말했습니다. 하객이 별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봉투를 줘서 제법 들어왔다. 말하자면 자신이 재혼 결혼식에 공식적으로 봉투를 받지 않았다니까 접수대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지인들이 준 돈이 무려 1억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자료를 낼 수도 있으나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출판기념회를 할 정치인 후배들을 위해 공개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것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봉투들을 받고 있었습니까? 어쨌든 김민석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25일 미국 유학 당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강신훈으로부터 한 달에 450만 원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투자금도 한참 후에 상환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2억 원에 관련되지 않았고 원래 아이 엄마 아마도 전처를 말한 것 같습니다. 전처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450만 원은 자신이 꼬박꼬박 받은 것입니까? 김민석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정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한 것인가 이렇게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 김미정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 철인데 300평에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투자금은 다 돌려받았나? 그러자 김민석이 답입니다. 그것은 아마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다. 김민석의 이런 답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김민석은 미국 유학 당시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강신훈의 배추 농사에 투자했는데 그 수익금으로 한 달에 450만 원씩 받았다. 이후 투자원금 2억 원은 모두 돌려받았다. 세상에 이런 좋은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을 계속하자 민주당 간사 김현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왜 후보자와 1대1로 얘기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곽규택이 간사님은 왜 끼어드시냐고 했습니다. 아마 곽규택은 법사위 정청래의 예를 든 것으로 압니다. 법사위에서는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는데 잘못 끼어들면 그 국회의원이라도 쫓아낸다는 겁니다. 김현은 다시 여당 간사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했고 곽규택은 간사가 벼슬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에 김현이 한 말이 모두를 아련하게 만듭니다. 왜 달게 비유하시나? 간사가 벼슬이냐 이러니까 왜 달게 비유하시나? 이틀 전이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게 여쭤보시면 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2번이나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국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분 아니냐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사도 벼슬이냐 이러니까 김현 의원이 왜 달게 비유하시나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곽규택은
곽규택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점잖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동물에 비유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닭 뱃살에 있는 것만 뱃살이 아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릴까요? 옛날에 경의 스님의 수제자인 만공이 자기의 동배, 같은 거의 서열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큰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박 파티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법진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이 한 5명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미가 빽빽 우르더니 만공 스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저 매미 소리를 따서 내 앞에 가져오면 내 수박을 통째로 주겠다. 그러자 어느 스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빽빽 그러고 울고 어떤 스님은 매미를 잡겠다고 나무 위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공의 수제자였던 해암 스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수박을 발로 밟아서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자기가 모시고 있던 큰 스님 앞에 던졌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수박이나 사 드십시오.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벌써 자네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 선문답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곽규택이 그 선문답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곽규택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사람 말로 할 게 아니라 달기 쓰는 말로 선문답을 했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